안녕하세요. 신지우입니다. 저는 전 세계의 미스터리한 사건 사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를 천륜이라고 표현하는데 인간이 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늘이 이어주는 관계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런 관계라고 해서 모든 가족이 다 사이가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부모를 싫어하는 자식도 있고요. 자식을 싫어하는 부모도 있어요. 이게 심해지다 보면 가족 사이에 극단적인 행동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도 찾아옵니다. 그런데 가족과 사이가 좋아도 사건은 생긴다는 거예요. 2006년 2월 1일 장소는 교토시 후미시구 카츠라가 지역의 하천이었습니다. 새벽에 살인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범인이 54살의 카타기리 야스하루라는 남자예요. 그리고 피해자는 80살의 친엄마입니다. 사건은 빠르게 일본 전 지역에 알려졌고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경악을 했죠. 폐륜 범죄이기도 하지만 범행 내용이 너무 잔인했어요. 어머니를 목 졸라 살해한 겁니다. 교살이라고 부르는데 말로만 들으면 사실 이게 크게 와닿진 않아요. 단순히 목 졸라 죽였다 정도의 느낌이죠. 자세히 얘기하자면 보통 사람은 5분 이상 목이 졸려야 완전히 호흡이 정지됩니다. 뇌로 가야 할 산소가 천천히 차단되면서 고통이 시작되는 거죠. 그동안 피해자가 엄청난 저항을 해요. 생존하기 위해. 그러니까 야스하루는 자신의 어머니 목을 조르면서 죽어가는 과정을 코앞에서 직접 다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말로 전달할 때보다 실제 상황은 훨씬 더 보기 힘들 정도로 잔인하죠. 엄청난 살해 의도를 가졌을 때 손으로 상대방의 목을 조를 수 있어요, 범인은. 거기에 야스하루는 범행 당시 실패할까봐 미리 식칼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범행을 미리 계획해 둔 거예요. 그리고 현장에서 체포됩니다. 현행범이라 증거도 너무 확실했기 때문에 조사는 길게 이어지지 않았어요. 4개월 뒤인 6월 21일에 재판이 열립니다. 범행 입증에는 문제가 없죠. 살인범으로 선고받을 게 분명한데 그래도 피고지만 변론은 들어봐야 됩니다. 민주주의 재판 절차예요. 판사가 진술을 명령했어요. 그러자 야스하루가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를 한 장 꺼냅니다. 이걸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쪽지를 준비했다는 것에서 이 사람은 무언가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기 생각을 분명히 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건에 있어서. 그러면 자기 어머니를 살해한 아들은 재판에서 어떤 말을 했냐는 겁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겠죠.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카타기리 야스하루 성장 배경 알아볼게요. 외동아들입니다. 아버지는 엄한 사람이래요. 아들을 굉장히 많이 혼내면서 키웠다고 합니다. 체벌도 많았고요. 항상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고 갚을 수 없는 돈을 빌려서는 안 된다면서 철저한 가정교육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들이 약간 소심한 성격이 되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책임감은 좀 있는 사람으로 자랍니다. 가업이 있었어요. 토목 사업인데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물려받아요. 야스하루가. 하지만 제대로 사업할 나이가 아니죠. 20살이면. 나이가 어리고 여기에 일본 불경기였어요. 이때가. 그래서 결국 사업이 잘 안 되면서 폐업합니다. 생활이 어려워지겠죠. 어떻게 해서든 돈을 벌어야 됐어요. 여러 가지 직장을 다녀봤는데 오래 하지는 못합니다. 왜냐면은 바로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일을 했으니까 진학을 못한 거죠. 전공이 없어요. 잠깐 포목사업 해본 게 사회생활의 전부입니다.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는 거죠, 이 사람은. 그래서 35살까지 취직을 못해요. 그나마 할 수 있는 일이 경비원 아니면은 공장에서 하는 단순한 노동 정도인데 안정적인 직장이 아니다 보니까 결혼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엄하게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키워놨기 때문에 열심히는 살았어요. 그래서 운 좋게 취직은 하는데 1995년에 이 아버지가 사망합니다. 동시에 어머니에게는 치매 증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엄마가 이때부터 집에서 여우가 튀어나온다며 갑자기 소리를 지르거나 벽을 막 두드렸고 아들이 음식을 사오면은 엄마가 이 내용물을 버려요. 포장지만 먹습니다.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증세였어요.
나중에는 어머니가 이제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화장실도 다 데려가야 되고 목욕시켜야 되고 옷 갈아입혀야 되고 모든 걸 다 해줘야 돼요. 아이 키우듯이. 돌볼 사람이 아들밖에 없는데 아들은 일을 하러 가야 된단 말이죠. 간병까지 동시에 하다 보니까 야스하루는 육체적이나 정신적으로 한계가 왔습니다. 그러다가 다니던 직장에서 구조조정도 당해요. 다시 불안한 임시직으로 일해야 됐고 생활은 더 어려워집니다. 2005년부터 어머니 병은 더 심해졌는데 밤마다 15분 간격으로 일어나서 밖을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집 밖을. 야스하루는 항상 수면 부족에 시달렸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일했고 밤에는 엄마를 간호해야 되니까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사는 게 아니죠. 결국 얼마 안 되는 월급을 쪼개서 치매 간호 도우미를 고용했어요. 이때 월급이 15만 엔 정도 됐는데 집세나 공과금, 간호 도우미 월급을 빼면은 겨우 생활할 정도의 돈만 남는 거죠. 주말에도 일을 해야 됐어요. 하지만 더 이상 간호 도우미를 고용할 돈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돌볼 사람이 없어진 어머니는 수시로 밖에 나가게 되죠. 항상 아들이 일하다 말고 경찰 전화를 받아요. 그래서 어머니를 모시러 가는 이런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일하다 말고 나가야 되는 일이 많아지니까 회사에서도 안 좋게 보겠죠. 그래서 야스하루가 눈치 보면서 일하다가 결국 휴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일본에 간호 휴직 제도가 있긴 합니다. 이 제도가 있는 회사는 집에 아픈 사람이 있을 경우에 월급의 일부를 받아요. 그러면서 휴직을 할 수 있는 제도예요. 그런데 야스하루는 임시직으로 일했단 말이에요. 해당되지 않는 제도인 거죠. 집안의 수입이라고는 이때 2달마다 들어오는 어머니의 정부 보조금이에요. 5만 엔이 전부였습니다. 한 달에 2만 5천 엔이 생활비였던 거죠. 그러다 이들 생활에 큰 변화가 한번 오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간호 도우미를 고용할 돈도 없는 거예요. 복지 상담센터를 찾아가 봤습니다. 지금 처한 상황을 다 설명했고 회사에 다시 나갈 때까지만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지 물어봤어요. 그러자 상담사가 하는 말이 당신 젊지 않냐 아직 일할 수 있는데 왜 보조금 대상자가 되려고 하냐 일을 해라 라면서 거절했다는 거죠. 처한 상황을 설명해 봐도 상담사는 더 악조건인 사람들을 예로 들어가면서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만 하는 거예요. 어머니 병사는 더 심해졌고 야스하루는 휴직을 더 연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퇴직을 했죠. 임시직이니까 퇴직금도 없었어요. 이제는 그러면 직장이 없으니까 생활보호 대상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죠. 다시 복지상담센터를 찾아갑니다.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유를 들어보니까 야스하루가 퇴직하면서 3달 동안 10만 엔의 실업급여를 받았거든요. 실업급여는 직장을 잃은 사람이 재취업 기간 동안 생활할 수 있도록 받는 지원제도죠. 무직자가 인정돼서 받는 돈인데 복지센터는 이 돈을 받았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스하루가 이때 복지센터 나가면서 혼잣말로 했던 말이 죽으라는 건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3개월이 지나자 실업급여도 다 받았고 더 이상 돈을 마련할 곳이 없었어요. 빨리 일을 해야 됐지만 어머니 간호와 동시에 일할 수는 없었고 하는 수 없이 신용카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생활비로 몇 달을 썼지만 이것도 금방 한도 초과가 걸리니까 카드가 정지되죠. 이 당시 야스하루 생활이 얼마나 어려웠냐면 주식이 빵이랑 주스였어요. 이게 편의점에서 제일 싸게 살 수 있는 음식이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어머니에게는 하루에 2끼를 드렸고 자기는 이틀에 한 번씩 먹어야 될 정도로 돈이 부족했어요. 아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든 연락해서 돈을 빌려보고 싶기도 했어요. 친척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이. 하지만 아버지가 어릴 때 그렇게 때려가면서 가르쳤던 게 있습니다. 갚을 수 없는 돈은 절대 빌려선 안 된다예요.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말고 살라는 겁니다. 혹시나 해서 다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가능한지 신청해봤지만 또 거절당해요. 이제 아예 이것도 포기했죠. 아마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기보다 그래도 더 힘든 사람들이 어딘가에 있을 테니 자기가 만약 여기에 선정돼버리면은 누군가가 받아야 할 기초생활비를 받지 못할 테니까 이게 아마 누군가에게 피해가 되는 행동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뭐 혼자서 어떻게 해볼 상황이 아니거든요.
돈이 필요하니까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어머니를 돌볼 간호도우미가 필요하죠. 그런데 간호도우미를 쓸 돈이 없어요. 이 돈을 벌려면 취직을 해야 되는데 어머니를 돌봐야 하니 취직을 또 못하고요. 악조건의 반복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1년을 버팁니다. 2006년 1월이 됐어요. 그동안 밀린 간호도우미 월급을 주고 나니까 남은 돈이 7,000엔 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돈으로 7만 원이죠. 그런데 한 달 월세는 30만 원이거든요. 이번 달을 넘길 수가 없는 거예요. 1월을. 매달 월세를 내는 날은 31일이었습니다. 그날이 왔어요. 이날 야스하루는 그동안 고생한 어머니를 위해 아침부터 새 옷을 입히고 빵과 주스를 나눠 먹은 뒤 여행을 가요. 집을 나서기 전에는 집을 깨끗이 청소했고 집주인과 친척에게 편지를 하나씩 썼습니다. 그리고 인감 도장을 안방에 남겨둔 뒤 두꺼비 집을 내렸어요. 어머니를 휠체어에 태우고 나갑니다. 어머니가 이날 오랜만에 밖을 나와서 그런지 들떠 있었대요. 그래서 어디 가고 싶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엄마가 하는 말은 사람이 많고 시끌벅적한 곳에 가고 싶다고 대답했거든요. 그래서 차를 탈 수는 없으니까 교토 시내로 휠체어를 밀면서 간 거죠. 엄마랑 이때 하루 종일 어릴 때부터 살아온 이야기 했고 돌아가신 아버지와 셋이 갔던 장소도 한번 들렸다고 합니다. 이사 오기 전에 살았던 어릴 때 살던 거기도 가봤어요. 돈 한 푼 없이 나왔지만 오랜만에 엄마랑 같이 나오니까 나름 괜찮은 여행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이제 날이 조금씩 어두워지기 시작하죠. 1월이니까 밤바람이 찼을 거예요. 야스하루는 어머니에게 목도리와 장갑, 모자 씌워드리면서 한번 안아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 걷다가 보니까 카츠라가와 하천까지 오게 된 거예요. 12시가 넘었어요. 밤이에요. 굉장히 많이 걸은 거죠. 뭔가를 오랫동안 고민한 것 같은데 그리고 2월 1일 오전 6시가 됩니다. 야스하루가 어머니에게 말을 걸었죠. 마침 비도 내렸습니다. 야스하루는 이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는 자신의 무능력을 원망하면서 조용히 울었어요. 엄마한테 우는 걸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조용히 휠체어 뒤로 가서 어머니 목에 수건을 두르고 조르기 시작합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끝내고 싶었어요. 엄마가 고통스러워하는 거 보고 싶지 않으니까. 최대한 힘을 짜냈고 아들의 선택을 받아들였습니다. 어머니도 아들이 힘들까봐 최대한 신음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그래요. 집을 나올 때 가져온 가방에 부엌칼이 들어있었거든요. 목을 조르다 보니까 어머니의 고통을 더 이상 보기 힘들었대요. 그래서 칼을 꺼내 목을 찔렀고 엄마가 의식이 없자 쓰러지자 시신을 담요로 덮어서 바닥에 눕혔습니다. 야스하루는 이런 결정을 하게 된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어요. 스스로. 그래서 자기 배와 팔목, 목을 칼로 찌르고 나무에 목을 매답니다. 자살하는 거죠. 하지만 왠지는 모르게 줄이 풀렸대요. 그래서 야스하루가 바닥에 떨어졌죠. 하지만 출혈은 계속됐고 체온은 떨어지면서 점점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자살은 실패했지만 상관없어요. 이대로면 금방 죽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2시간 후인 오전 8시쯤에 지나가는 행인이 야스하루를 발견한 겁니다. 이렇게 경찰 신고로 체포가 됐고 결국 혼자 살아남은 거죠. 야스하루가 자기 주머니에서 꺼낸 쪽지의 내용이에요, 이게. 그리고 최후 변론도 있었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식사를 도와드릴 때마다 어머니는 아기처럼 네 하면서 다가왔습니다. 내가 안아드리면 어머니는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좋았습니다. 간호에 지쳤지만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행복했습니다. 어머니의 생명을 빼앗았지만 다시 태어난다면 또 어머니의 아들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편지를 다 읽었습니다. 재판장이 굉장히 조용해졌어요. 판사, 검사, 변호사, 방청객까지 이날 재판을 본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가 됐거든요. 살인을 했지만. 사실 이미 지역 주민들과 사건 관계자 한 126명이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적도 있습니다. 이대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야스하루 사정을 다 알고 있었거든요. 검사의 역할은 기소예요. 범죄자의 혐의를 입증하고 최종 처벌까지 내려지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날만은 그 역할이 달랐어요. 오히려 검사가 피고를 변호한 재판이었습니다.
사건 당시 주위 사람들이 주고받은 대화를 직접 재연하면서 야스하루가 얼마나 효자였는지 판사에게 설명했는데요. 방청객 사람들은 울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검사와 판사, 교도관들도 울음을 참으면서 재판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판사가 한 말이 너무 아프고 슬픈 사건이다. 집안을 책임지며 간호해온 피고의 고통과 고민, 절망감을 말로 전부 표현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목숨의 존귀함의 이해는 피고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목숨을 빼앗은 행위는 중대한 일이지만 피해자는 피고에게 감사할 뿐 결코 원한 따위는 품지 않았으며 앞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 바란다는 것으로 추측된다고 판결문을 읊으면서 살인범인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라는 굉장히 파격적인 선고가 나왔어요. 이어서 재판받고 있는 것은 피고뿐이 아니고 일본의 간호제도나 생활보조제도의 본질 역시 피고와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그것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면서 판사가 직접 일본의 복지제도를 비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에게 판사가 이런 말도 해줬어요. 이제부터 자신을 위해 꿋꿋이 살아갈 것이며 절대 자살 생각하지 말고 당신이 사랑하는 어머니 위해서라도 반드시 행복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이런 부탁까지 합니다. 이런 재판은 일본에서 일어나기가 힘들거든요. 야스하루는 여기서 울면서 감사하다고 했고요. 자, 사건의 본질은 친어머니를 살해한 존속살인이죠. 범인은 야스하루가 분명해요. 본인도 인정했고요. 일본은 검찰의 기소권이 굉장히 막강한 나라입니다. 거의 이겨요, 검사 측이. 가끔 혐의 입증이 제대로 안 된 사건도 잘 이깁니다. 그만큼 검사의 권한이 막강한데, 이 나라는. 그런데도 이날 재판이 굉장히 이례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이 나왔다는 거죠. 증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야스하루의 범행은 분명했지만 사정을 알게 된 법원이 굉장히 많이 참작해 준 겁니다. 이 사건의 여파가 굉장히 컸어요. 먼저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야스하루가 이런 사람이 대상이 아니라면 대체 기초수급자는 누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보조금을 조금이라도 받았으면 이 사건은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복지센터의 비상식적인 지원 제도는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여요. 이런 경우가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일어나거든요. 가정마다 각자 특수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융통성 없이 정해진 가이드라인대로만 처리하면은 세모녀 자살 사건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계속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일본 간호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많이 나왔어요. 간호사나 간병인의 수가 부족하고 이때는 시스템 구축이 잘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간병인을 고용하려면 비용이 너무 큰 거예요. 특히 일본이 초고령화 사회입니다. 우리나라보다 심해요. 이렇게 이미 들어서 있는데 그만큼의 요양 간호시설과 인력이 부족했다는 거죠. 그리고 보험이나 지원제도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베 정권에서 복지정책을 새로 개편했어요. 간병인 휴직 제도가 생긴 거죠. 출산 휴가처럼 집에 환자를 돌봐야 할 경우 월급의 일부만 받는 대신 일을 쉬면서 간병하는 제도입니다. 이전에도 있긴 했어요. 하지만 아베 정권 때 보강되고 실시하는 회사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이런 계기가 된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만화책으로도 나왔어요. 그 자료를 좀 가져오고 싶었는데 너무 적나라합니다. 엄마가 밖에 나갔을 때 이제 바지에 용변을 봐요. 그러면은 아들이 근처 공중화장실 가서 엄마 옷 벗기고 직접 다 닦아주고 뭐 이런 내용들인데 굉장히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정에 가감없는 장면들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근데 방송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서 준비 안 했고요. 그리고 책도 출판된 적이 있어요. 일본 사회에 굉장히 큰 관심을 받은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이 책의 이름이 최후의 산책길이라고 합니다. 베스트셀러였는데 이게 한글 번역본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한번 찾아보시고 일어가 가능하시거나 한글 번역본이 있다면 한번 읽어보는 게 사건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야스하루는 풀려나죠. 현재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사건 8년 후인 2014년 8월 1일 미야코 다리에서 투신합니다. 자살했어요, 결국. 가방에서 수백 엔의 돈과 쪽지가 있었고 작은 상자도 같이 발견됐거든요. 상자를 열어보니까
키타기리 야스하루의 어머니가 평생 보관하던 야스하루를 낳을 때 그 탯줄이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쪽지는 야스하루가 직접 쓴 거죠. 탯줄과 같이 화장시켜달라는 유언이었습니다. 집행유예로 풀렸고요. 그동안 목재 공장에서 일해왔거든요. 사건을 잊으려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직장 동료들이랑 휴일마다 낚시를 일부러 다녔습니다. 제대로 살고 싶어서 계속 이 일에 매여 있지 않으려고. 하지만 2013년에 구조조정을 또 당한 거예요. 그래서 칩거 생활에 들어갔고 주변 사람들과 연락을 단절하고 살았어요. 그러다 결국 이제 자살을 선택한 건데 사망 당시 나이가 62살이었거든요. 이미 노후가 준비됐어야 하는 나이인데 아마 뭔가 이때 또 새로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살고 있는 곳은 임대 아파트였는데 이미 집 계약도 다 끝나 있었어요.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돈은 없고 소지금이 수백 엔밖에 없던 걸 보면은 비관 자살이었을 거고요. 평생 그동안 어머니를 죽였다는 죄책감을 좀 갖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건이 끝났어요. 여기까지입니다. 2006년 2월 1일 일본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키타기리 야스하루의 존속살인 사건 파일이었습니다.